보는데 뭐 저희는 어쨌든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다 가정을 해놓고 민주당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라는 게 오늘 가장 어찌 보면 저희의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제 말 안 듣단 말이에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네. 3주 전부터 노래를 했잖아요. 네. 무조건 마흔역 임명해놓고 시작을 하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부가 붕괴되든 정부가 붕괴되더라도요.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 윤석열이 돌아오면 그냥 내전이요, 내전. 지금 상황은 진짜 마흔역 재판관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6대3이라도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만장일치를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제 마흔역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한덕수 저희 권한대행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 또 탄핵해야 된다고. 탄핵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이번에는 이제 탄핵을 할 때 다시 최상목이 되지 않도록 최상목도 같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네네. 봅니다. 동시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지난번에 국무회의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탄핵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고요. 이주호한테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까. 뭐 방법이 없잖아. 이주호는 또 국무회의 참석도 안 했고. 사전에 물어보는 거죠. 마흔역 임명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예. 최상목도 뭔가 지금 윤석열한테 약점이 대대적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인이 김건희하고 영적으로 결속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그 저기 언론 기사에 네. 한덕수 총리 부인에 관한 이야기들은 과거에 나온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이 아마 유사한 얘기를 하셨던 영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네, 영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한테 기대할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차라리 이주호에게 네.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지 뭐 속는셈 치고 말이죠. 근데 또 이주호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고 MB 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들리는 이것도 저도 이제 썰에 의하면 여권의 핵심 인사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가 처음으로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수시로 소통하면서 뭐 어디 여의도 모처에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까지 다 한번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최상목보다 더 매운맛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이른바 민주당 인사들이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이 그래요? 마흔역 임명할 거야 안 할 거야 단순하게 물어보고 예. 애초에 안 하겠다고 하면 다 그냥 그 현재 대행이 아닌 교육부 장관 상태에서 예. 내란 당시의 행적을 물어가지고 내란을 막지 못한 것으로 이제 다 탄핵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 사람들이 기각돼서 돌아오든 말든 그걸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지금 승복해라라고 입장을 밝혀라라는 얘기하다 뭐 요즘에 좀 조용해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건 어떻습니까? 마흔역을 임명을 안 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일각에서 떠도는 그 불안함대로 5대3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직무복귀하면 우리 이거 승복 안 한다. 왜냐하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당신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따를 이유가 있겠느냐. 그거는 민주당이 승복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제도권 네. 정당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비제도권적 상황들 김진 논설위원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중혁명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표현을 못 쓰겠고 예.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는 우리는 그 결론을 따르진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는 네. 만약에 마흔역 임명을 하지 않아 놓고 윤석열이 직무복귀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정말로 국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국민들의 높다라고. 시민혁명을 일으킨다라는 글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 근데 정도죠. 이게 민주당 혼자서 이렇게 하라고 던져놓고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거리에 민주 시민들 윤석열 복귀를 바라지 않는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이 다시 뜨겁게 응집해서 광장을 가득 메우고 극우들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야 민주당이 힘을 받고 아주 당차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예. 시민들은 뭐 그냥 본척만척 그 관객 모드로 가게 되면은 네. 그 시민을 민주당은 주도해야죠. 민주당은 이제 사실은 대중정당이고 예. 중도정당인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풍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뜨겁게 여기에 호응해주는
그런 뒷받침이 있어줘야 된다고 1987 말씀드립니다. 영화 보셨잖아요. 예. 1987 영화를 YSDJ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1987 6월 항쟁이라는 것을 예. 그 당시에 이제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 뭐 유명한 우리 문성근 배우의 아버님이신 뭐 문익환 목사님. 뭐 백교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하신 거예요. 뭐 이부영 의장님 예.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뭐 김근태 의장님 예. 그런 분들이 주도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게 자꾸 선고가 지연되고 시민들이 또 지쳐하고 이제 반대 진영에서 이른바 반작용 소위 이제 역공 이런 카드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른바 오늘 검찰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입건했다라는 대목도 일종의 리액션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백매시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어쨌든 직무 복귀하자마자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자마자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 보고 어떤 스피커가 어떤 주장을 한 것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해보면 좀 더 의심스러우냐. 김종대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김종대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도 여전히 경비개혁 연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 이제 최근의 상황을 전해준 겁니다. 이런 정황은 2차 쿠데타 시도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경찰을 이용한 경비계엄이겠죠 이 경우에는 경비계엄을 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인데 이것도 방어용 경고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방어용 경고죠. 자, 이거 이야기하면 제가 늙은 표시가 너무 나는데 늙은 표시요? 예, 나이 든 표시가 너무 나는데 예. 이게 87년하고 똑같습니다. 87년하고 87년하고 똑같은데 87년 1월달에 박종철 여사가 물고문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전두환이 4월 13일 날 4.13 호원 조치라는 걸 합니다. 호원 조치. 네. 현재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조치를 그대로 하겠다. 간선제를 이게 뭔가면 유지하겠다. 지금 윤석열이 일으킨 쿠데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일으켰단 말이야.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았느냐? 아니죠. 6월 항쟁으로 응수를 합니다. 6월 항쟁으로 응수를 하는 상황인데 네. 그때 검찰과 군부에서는 다시 우리가 친위 쿠데타 일으키자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렇지. 네. 근데 6월 항쟁의 불길이 워낙 세게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고 6.29 선언이라고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덕수라든가 윤석열의 이 졸문하기들이 하고 있는 행태 자체가 4.13 호원 조치 이후에 군부와 검찰 일부에서 다시 쿠데타 하자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군불 때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방어용으로 어쨌든 경고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그래도 일리가 있다라는 일리가 있죠. 말씀이시죠? 왜냐면요. 자, 영연백 그다음에 그것도 있었죠. 종이관 영연백. 이게 예. 뭡니까?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그 점조직처럼 명령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최근에 국정원 인사했고 경찰 인사도 당연히 했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여전히 건재하고 네. 사실은 군도 무너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영연백을 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 점조직으로 남아 고위직들은 그대로 있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윤석열 라인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12.3 내란 이후에 사실 이 내란의 주요 종사자였던 사령관들 구속돼 있는 사람들,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경찰청장 제외하고 윤석열은 석방되고 나머지 조직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잔존해 있다. 건재하다. 그렇죠. 경찰 인사가 최근에 고위 경찰 인사를 보면은 내란 세력들, 내란 종범들 파티였어요. 한마디로 승진 파티. 맞아요. 그래서 이 자들이 과연 내란 수습을 할 수 있겠는가? 못하지요. 결국에는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 반발할 민주 시민들을 어떻게 짓밟을 것인가? 여기에 그 애정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만 전면에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에서 제일 전략적 메시지를 낸 사람들은 김진하고 조갑자다. 이 사람들이 6월 항쟁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아이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김진 조갑제하고 우리가 정규제? 정규제 이런 사람들하고 국민운동본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시겠어요? 좀 뭐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좌우합작이지. 좌우합작. 윤석열 좌우합작에 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국공합작. 예.
그 정도로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은. 아니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이 일어난다. 예. 저기 뭐야 그 제2의 그 6월 항쟁이 일어난다라고 제일 정확하게 상황을 읽고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 또 정치 라이브 제작진들이 최대한 빠르게 김진, 조갑재, 정규 섭외를 인터뷰할 때 저 불러줘. 제가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제가 중도 보수 아닙니까? 저희 제작진들과 이제 필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김진 전 논설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뭐 자기가 그동안 윤석열 쉴드 쳐온 사람인데 가장 빡친 부분이 부하들한테 책임을 전가한 거. 계엄도 문제지만 예. 그 지가 결국 버려놓은 판인데 그 뒷수습을 말하자면 자기 부하들한테 다 떠넘기고 그 사람은 감옥도 하고 공무원 연금도 못 받고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살겠다고 저렇게 모렴치하게 자기 면피하는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김진 전 논설위원의 입장입니다. 참된 보수의 어떤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뭐 의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보수가 원래 품격과 책임이지 네. 않습니까? 그럼요. 갑자기 6월 항쟁이 생각나면서 생각나네요. 윤석열은 물러가라 훌라 훌라 이런 노래 불렀던. 죄송합니다. 민중가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 많이 불렀어요. 그때 애국가도 부르고 애국가 많이 불렀어요. 그 고향의 봄도 부르고 그랬어요. 네. 요즘에야 뭐 사실은 그 어떤 집회 참여하는 층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중가요 섞어서 부르거나 개사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예 그렇죠. 사실 두 번에 제가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대학교 때도 보면은 제가 01학번이거든요. 그때 시절만 하더라도 그때도 많이 부를 게 없고 늘 선배들이 불렀던 거 더 답습해서 불렀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예, 그런 게 이제 귀에 좋아요. 맴돌았습니다. 사실 뭐 훌라훌라가 외국 민요도 부르고 예. 뭐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가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이른바 CNP 논쟁이라는 걸 했어요. 10일, CNP. C는 10일, 예. N은 내셔널, 예. 민족, 예. 그다음 P는 people. 예. 이게 people로 가면은 민중이에요. 예. 극단적으로 하면 사회주의야. 예. 그다음 N은 민족주의야. 예. 민족주의인데 C는 10일이야. 결국은 모든 것은 10일에서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시민이 주인인 겁니다. 주권자인 겁니다. NL과 PD의 그 갈등 그렇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10일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정규제도 만나고 조갑제도 만나고 김진도 만나고 다 10일의 입장에 시민이 주인인 겁니다. 역시 예. 뭐 이 토론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우리 박준현 평론가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가 빨리 이제 김진 논설위원 같이 좀 불러주세요. 같이 앉는 이야기 좀. 근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 논설위원은 또 저희 예전에 예. 홍석현 회사의 그 논설위원이었잖아요. 중앙일보. 예. 또 홍석현도 씹더라고. 그래요? 예, 좌파하고 손잡았다고. 홍석현이 좌파하고 손잡았다고요? 그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래서 예. 저기 중앙일보가 공정 언론으로서 굉장히 예. 큰 역할을 했는데 후배들을 네. 굉장히 그 젊은 기자들을 네. 그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그러는데 젊은 기자들은 또 홍석현 씨가 예. 보광그룹 탈세 사건으로 검찰 출두할 때 그 옆에 서서 홍 사장 힘내세요 이랬던 일들이 있었죠. 젊은 기자들. 중앙일보가 시장주의인데 노무현 정부와 뭐 가까울 수밖에 없죠. 예. 우리 박지원 평론가님도 이제 일정이 있으시지만 그 가시기 전에 그래도 요 내용은 좀 짚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인터뷰 보면 굉장히 좀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 뭐랄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소금 뿌리는 인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소위 국민의힘 인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아닌 분들이 있어서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이 그 힘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힘을 절제하지 못했다. 섣부른 한덕수 탄핵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아니란 거죠. 지금도 여야의 대권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소리를 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은 여야의 대권 경쟁이 아니라 네. 윤석열이 돌아와서 나라가 내란에 휩싸이고 이른바 폭망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 평론가님은 너무 이제 유식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말씀 주셨지만 제가
2024년 12월 26일에요. 김부겸 전 총리가 본인 SNS에 뭐라고 썼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란 획책 세력에 대한 동조 선언입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탄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본인이 썼어요. SNS 관리를 본인이 안 아니 하나 봐. 본인이 한 말을 아니 3개월 만에 뭐? 아니 자제하자고요? 제가 요거는 아니 거기도 저 SNS를 고양이가 관리하나? 그 어? 유시민 장관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예. 부개명이 뭘 알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아무리 대선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존재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좀 그럴까요? 아니 김부겸이가 무슨 저기 민주당 경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받는다고 뭐 대선 주자예요? 김부겸이 대선 나오려고 해요? 대선 소주? 예, 참 네, 그렇습니다. 황당한 일이네요. 예,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고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께서 오늘 여러 또 해법을 주시고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바로 이어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네. 바로 다음 이어서 주에 봬요. 우리 예. 김용민 목사님과는 예.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그래도 좀 오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맨 부커상의 수상자 한강 작가가 네. 한강 작가를 비롯한 이제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성명을 냈는데 너무 멋있고 진짜 가슴에 울림이 있는 멘트들로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특히 한강 작가의 경우에는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고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이게 약간 우리 목사님의 그 어떤 믿음, 그 갖고 계신 종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대중 작가 아니겠습니까? 네, 대중 작가가 아무리 이제 자기 작품 세계에서는 그 일단 정치적인 스펙트럼들이 드러나지만 그렇게 또 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천군만마라는 표현 정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예. 이 내란 국면에서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용기가 많이 그 쇠해질 때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좀 이름 있는 작가들이 또 이번에 뭐, 대거 뭐 은희경 동참을 했어요. 작가, 그렇죠. 장강명 작가, 음. 뭐 이런 분들도 다 이름을 올렸고, 뭐 이 요즘 잘 나간다는 작가들 네네. 현대문학계에서 그 나름대로 존재감이 매우 큰 작가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 이 작가들의 반대를 사는 윤석열이 컴백한다는 것은 예.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저는 뭐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주고 또 지식인들이 목소리 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제 배우분들이 이선균 배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제 문제의식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고 개개인이 실제 탄핵 집회에도 나오고 SNS 통해서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이 국가기관이 그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표적 삼아서 뭐 세무조사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왕왕 또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빨리 좀 이 어떤 정권의 종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그럼요. 네.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사회는 정상의 사회가 아닙니다. 예. 권력자들은 불편하더라도 그런 예술인들의 작품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철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맞아요. 하지 말라. 네. 예.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김대중 또 노무현 대통령 때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졌고 뭐 K 컬처, K 무비, K 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예. 저는 뭐 위대한 우리 문화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그 문화를 또 어찌 보면 K 컬처로 또 이렇게 그렇죠. 받들어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위상이 생겼다고 보고 그 위상에 걸맞는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시민의 어떤 부름에
동조해 주시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하루여서 아마 한강 작가를 비롯한 문화 예술인들의 이 어떤 동참이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오늘 뭐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 뭐 8대 0 됩니다. 아우 듣기 싫어 하시는 분들 7대 1 그래도 됩니다. 아우 그것도 듣기 싫어. 5대 3도 더 듣기 싫어 이러시는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그 한덕수 판결문을 갖고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네. 많이 감췄다고는 하지만은 네. 틈새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때 어떤 선고를 할지 다 들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네네네. 그걸 설명하면서 예. 이 판결문만 보더라도 윤석열 탄핵은 100%다. 말씀드렸더니 뭐 게시판 댓글에 네.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고. 그렇죠. 그거 행회라고 합니다. 네, 행회. 행회. 행복회로. 행복회로. 예. 네. 희회라고 부르기 어려서 행회하는데 행회 돌리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그런 전망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있는 걸 감추거나 혹은 뭐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지금 민감해들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그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게 손쉽게 예. 허망하게 무너질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점은 믿으시면서 예. 적어도 법리와 상식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네. 법리와 상식이 우리를 배반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근거 없는 그런 불안으로 네. 서 있는 것 차이가 큽니다. 예. 일단은 법리와 상식을 믿고요. 만약에 법리와 상식이 우리를 뒤통수 친다, 그럼 법리와 상식 없이 우리가 그때는 그때대로 대응을 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부터 아예 그냥 뭘 하자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무슨 무장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저희는 상식적인 상식과 법리를 우선 제대로 따지면서 네. 이것이 우리 편이다라는 점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면서 대응을 네. 해도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예. 몇 가지 이슈만 그러면 오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박선원 의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박선원 의원이 최근에 이제 뭐 의미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인이 1월 27일에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기소된 날 네. 오후에 대한민국하고 가장 가까운 대사급 인물이래요.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이 점심 먹자고 해가지고 오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셉 윤일 겁니다. 네네네. 예, 미국 대사들이. 예.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박선원 의원이 밝혔어. 박선원 의원이 미국 통이에요. 그냥 그분이 맞아요? 아니, 뭐 그럼 제가 이분이?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맞을 거예요. 저 당황했습니다. 기사만 보고 질문 드리는데. 맞을 거예요. 예. 그래요? 예. 근데 그럼 어쨌든 그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탄핵 인용이 빨리 끝나면 그때부터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 선고 날짜 맞춰가지고 예. 최대한 가까이에서 판결하는 게 국민의힘 쪽에 덜 불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3월 10일에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이재명 대표에게 확 쏠려서 국민의힘이 불리해지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고해서 형량이 깎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까지 전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언급이 대부분 국민의힘의 속마음이 투영돼서 이 대사를 통해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증언을 오늘 이제 각 방송에서 뭐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 대사가 그 조 대사인가 보네요. 그러면 추정에 따르면 아니, 윤 대사겠죠. 죄송합니다. 조셉 윤인데. 윤 대사. 예.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가 여권 인사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거라면? 근데 사실은 미국이 한국 사회에 말하자면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관료나 네. 뭐 엘리트들을 많이 집어넣지 않았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기왕이면 미국말 잘 듣고 예. 미국이 봤을 때 예측 가능한 인물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길 바라는데 예. 그 이재명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뭐 다른 카드가 없을까 이렇게 고심을 했던 것이고요. 미국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과 가깝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뭐 실체도 근거도 없이 말이죠. 네.
이럴 때는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 미국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60년, 70년, 80년대 남미나 이런 개발되지 못했던 좀 후진국이라고 통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는 미국이 그 군부 독재자들, 그 네. 나라의 그 군부 독재자들, 네. 그들에게 힘과 자금을 대주면서 다만 미국 말은 듣게끔 했단 말이죠. 그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네. 한국 국민이 또 어떤 국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천하의 트럼프 역시 한국 대통령이 그 자기들의 어떤 손발 아래에 네.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네. 미국 내정 간섭하지 마라. 네.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한다. 네. 이런 의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낸다면 미국도 손댈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박선원 의원은 정보통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대사가 맞다라고 한다면 뭐 루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권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대사에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전해졌을 텐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고 그럴 만하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사실은 좀 불안한 게 과거에 우리 뭐 근현대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강대국들은 한국의 정치에 개입하려고 들었던 흔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그 당시만 해도 네. 미국이 반대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재명 대표의 또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봤을 때 바로 남북 화해 협력 기조를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윤석열과 같이 갑자기 계엄령 발동과 함께 네.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이게 잘 감지가 안 되잖아요. 예, 계엄도 안 할 뿐더러 그 전쟁을 일으킬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북한과 화해 협력을 추구할 때 남한이 이렇게 또 상당히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면 얼마나 네.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일장일단의 어떤 그런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재판에서 이기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순간 네. 미국의 이런 조셉 윤의 발언 같은 망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이재명 망언집보다는 조셉 윤 망언집을 예. 앞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예. 점을 경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유 뭐 우리 김용민 목사님도 역시 또 한 정보 하시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조 씨가 나왔습니다. 그 서원조 이름은 샘윤. 박선원 의원은 네. 굉장히 미국과 가깝다는 점 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가깝다. 근데 항상 우리가 그 뭐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기도 하지만 그런 관계성을 늘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또 열어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네.